메모리 쪽은 한국이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잘 사시면 2분기 정도부터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투자는 이제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추동기자입니다. 이분은 반도체 시장 상승 아직 시작도 안 했어입니다. 반도체 전문가, 반도체 달인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워낙 잘하시니까 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시는 분들은 좀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정리를 해서 나눠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 반도체는 당연히 저장하는 네.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보통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LSI라고 부르고 네. 또 이 시스템 LSI를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를 우리가 팹리스, 대표적인 기업이 퀄컴, AMD,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팹리스 기업이고요. 그거를 또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이제 파운드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TSMC,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품별로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규모로 보면 당연히 이제 비메모리 쪽이 한 70% 정도 되고 70%요? 메모리가 한 30% 되는데 비메모리는 대부분 보면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품종 소량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좀 주문 생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메모리는 좀 변동성이 적은데 메모리는 이제 서로 이제 시장에서 서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변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라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버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큰 클라우드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서버용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가 하면 2016년 대비 2018년에 17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6개월 동안 75% 빠졌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변동성이 큰 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이 없습니다. 다 파산해 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D램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이제 D램 시장 점유율은 70%입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네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삼성이 1등이었고 하이닉스가 좀 한 4등, 5등 했는데 이제 올해 연말에 인텔에 낸드 그렇죠. 사업을 네. 인수하면 이제 바로 2등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은 한국이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D램은 70%, 낸드는 50%. 그 정도 점유율이라면 시장도 커지니까 그 점유율 올라가는 것보다도 시장 올라가는 게 이제는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투자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투자를 확대하고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늘리는 전략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방 또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다. 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그게 이전에 그러면 2016부터 18년까지 돌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이클이 진행될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옛날에는요 PC 사이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D램이라는 게 다 PC에 주로 맞습니다. PC 말고는 잘 안 썼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 PC용 D램 비중이 줄어들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 비중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모바일이라는 거는 전력 소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전력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머티리얼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우 파워라고 보통 낮은 전력을 쓴다 해서 그게 이제 2차 반도체 사이클을 이끌었고요. 스마트폰 혁명이.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사이클이 이제 클라우드 혁명이었죠. 그게 이제 2016년부터 일어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보통 서버가 몇 대 정도 있는가 하면 그 데이터 센터 가면 적게 있으면 2, 3만 대 있고요. 네. 많게 있으면 10만 대 있습니다. 10만 대씩 있는 회사가 구글 캠퍼스라고 하는 구글이 캠퍼스에다가 10만 대씩 구축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마존 아니면 우리 쿠팡 마켓컬리 다 전자상거래지 않습니까? 네네. 배달의 민족 다 그게 클라우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뀔 때 이제 결국 인프라 성격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있었고 거기에 또 전체 서버가 이제 서버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보통 전체 원가의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늘면서 3차 사이클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서버, 그리고 이 사이클이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지금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 코로나를 겪으니까 다 비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가부가 걸리니까 클라우드 쪽에서 투자가 있었죠. 서버 투자가.
그리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다시 이제 노트북 수요가 또 점프를 했고요. 노트북이 원래 잘 안 쓰다가 이제는 뭐 많이 기업체에서도 많이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택을 해야 되는데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노트북으로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상당히 고성능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아주 서버용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고급 사양의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수요가 많이 늘었고 있어. 그런 식의 이번 4차 사이클은 서로 순환하면서 수요가 느는 그런 사이클을 보고 있고요. 그 출발점에 이제 서버 수요가 드디어 나오고 노트북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번 4차 사이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확장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 사이클도 있습니다. 5차 사이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25년 정도. 25년이요? 예, 그때는 네. 정말 자율주행 관련된 아. 메모리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자동차에 이제 고용량의 D램을 탑재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자동차에 D램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점점점 왜 가면 엔비디아가 자동차에 집중을 하느냐? GPU를 자동차에 팔아요, 얘들이. 테슬라의 최초의 이제 그 모델은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테슬라 직접 설계를 하는데 GPU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고 CPU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자동차가 서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서버가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되면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D램이 많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서버는 노트북, 스마트폰보다 D램을 10배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가 노트북이 16기가를 단다면 서버는 160기가에서 600기가를 답니다. 네네. 자동차가 움직이는 서버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자율주행 되는 시점에는 모든 삼라만상이랑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센서도 많이 들어가고, 뭐 레이더, 카메라 많이 들어가고, CPU, GPU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구동 반도체가 들어가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아주 순식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D램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즉 자동차가 움직이는 서버가 되는 그 시점에 반도체는 5차 사이클을 경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차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는 4차 사이클의 흐름이 이제 시작될 건데 사이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상승장되면 뭐 언제 떨어진다는 거죠? 뭐 작년처럼 6개월 오르고 6개월 빠지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사이클은 잘 없고요. 보통 이제 1년 6개월 정도 한번 업턴을 받으면 갑니다. 왜냐하면 교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교체는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기존 서버를 바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서버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PC처럼 뭐 전원을 켰다 껐다 안 하잖아요. 365일 동안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많이 힘들어요. 한 3년 지나면. 그리고 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신규가 좀 있는 게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원격으로 비대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체들도 이제 과거에 있던 서버보다 용량을 좀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G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클라우드 사업자한테도 의존을 하지만 가까운 현장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또 서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신규 수요고 그 다음에 이제 교체 수요. 교체 수요는 이제 기존 클라우드 사업들의 교체 수요가 지금 겹쳐 있는 게 현재의 4차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1년 이상은 이 상승 사이클이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예. 보면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인텔이라는 회사가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서버 CPU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이제 그 회사가 사실은 이제 신규 제품이 나왔어야 되는데 1년 이상 늦어졌고 결국 이제 CEO가 잘렸죠 어제. 그래서 인텔도 뭐 이제는 뭔가 신기 입전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기다렸던 제품을 서버에서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제품이 이제 올해 이제 나오니까 제품만 교체해도 최소한 1년 걸리지 않을까 봐집니다. 네. 뭐 일단 D램 그리고 낸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삼성과 하이닉스 국내 기업들이 상당수 이제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메모리에서의 리딩 기업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좀 해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메모리 기업에서 사실은 이제 리딩 기업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죠. 마이크론이 이제 D램에서 이제 3위고 3명 중에 3위니까 꼴등이고요. 꼴찌고요. 낸드는 좀 잘하는 기업들이 낸드도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서 만들긴 하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일본의 과거의 도시바라는 기업이 도시바가 이제 원전 때문에 워낙 망가져가지고 이제 반도체 사업을 이제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옥시아라는 이름도 참 힘들어요. 키옥시아. 키옥시아라는 기업이 이제 원래 낸드는 도시바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어쨌든 그 공장을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랑 그 공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3, 4등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인텔은 하이닉스가 인수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2등이 된 거고 삼성은 뭐 압도적인 1등이고 그래서 낸드 쪽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메모리는 작은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뭐
별로 무시하셔도 돼요. 없군요. 대만의 뭐 나냐텍 이런 회사들은 정말 그냥 뭐 니치 마켓만 하고 있고 네. 중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굴게 하려고 만들었던 회사들은 다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거죠? 가장 큰 게 이 치킨 게임이 있으니까요. 그쵸. 가격은 치킨에서 뭐 하여튼 살아나기 힘들죠. 치킨 그죠. 게임을 삼성에서도 맘먹고 막 가격 저가격 전략 이런 걸 가버려 버리면 네. 나머지가 경쟁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원가 싸움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 돈으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또 그럴 때는 중국이 이제 기술 훔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뭐 그거를 이제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하게 이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장비도 안 줍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야 뭐 한국 기업이 많지만 이 반도체 장비는 또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출발이 인텔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인텔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장비 중에 대표적인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랩 리서치 이 미국 기업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기술이 상당히 크로스 라인센싱돼 있는 세계 1위의 노광 장비 회사가 이제 ASML이 있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장비를 안 줘버리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조금은 이제 타격이 있는 게 SMIC라고 TSMC처럼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장비든 뭐 아니면 소재들 이런 걸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거의 뭐 손발 다 잘라. 침몰위에 있습니다. 예. 비메모리는 뭐 수요 업체가 따로 있나요? 뭐 일단 제일 큰 회사가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은 엔비디아고요. 네. 이제 매출액으로는 인텔이 제일 크죠. 뭐 어차피 인텔의 시대 노마 제국이었죠 한때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PC의 시대에서 그렇죠. 절대 강자였고 다른 2등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는 사실 비메모리만 파운드리를 해요. 왜냐하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네네. 생산 설계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파운드리를 거의 안 한다고 안 보시면 하고. 돼요. 일부 하긴 하는데 거의 미미하고요. 네. 비메모리를 주로 파운드리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 CPU에서 1등은 인텔이고 네. 그다음에 서버 CPU 마켓시어 90%, PC CPU 마켓시어 한때도 참 높았는데 AMD가 많이 올라가긴 네네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MD가 한 거의 30% 가까운 특히 데스크탑 쪽은 마켓시어가 더 올라왔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GPU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픽 처리하고 이제 게임기에 주로 들어가는 이 GPU는 이제 예상형 GPU입니다. 엔비디아가 한 70% 1등이고요. AMD가 또 30% 2등을 하고 있고 인텔은 이제 GPU를 예상형으로 안 하고 일체형으로 만듭니다. 내장형으로. 근데 이번에 예상형 GPU를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통신칩 시장은 또 압도적 1등이 퀄컴이죠. 퀄컴. 그래서 퀄컴이 거기다가 이제 CPU 기능을 넣은 거를 우리가 일체형 반도체라고 해서 보통 원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냅드래곤이라는 네, 시리즈를 그렇죠. 계속 브랜드가 내고 있죠. 있고 그 비즈니스는 삼성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나온 제품들 다 삼성이 파운드리 했는데 5나노 제품 갤럭시 S21에 탑재가 되고 회사들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는 또 유럽계가 강합니다. 유럽이요? 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이 한 7% 정도 되는데 주로 구동 반도체랑 센서가 많죠. 근데 그쪽은 유럽의 NXP 네덜란드 회사고 네덜란드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2등이 이제 그 독일의 인피니언 네. 여기는 주로 전력 반도체가 강하고요. 3등이 이제 일본 정부가 대주주인 르네사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네요. 세분화되어 있는 예. 그런 시장이네요. 예. 해외 투자도 요새 관심이 워낙 많잖아요. 예, 예. 투자해볼 만한 해외 반도체 회사가 있을까요? 해외 반도체 기업도 무궁무진합니다. 나스닥만 보더라도 대만계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ASML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회사지만 또 상장이 돼 있습니다. 홀딩스로 해서 네.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제가 인텔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인텔이요? 예. 네네. 근데 엔비디아하고 AMD 아마 사라고 하면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인텔은 제가 봤을 때 뭐 위험한 요인들도 많은데 그래도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잘 사시면 제 생각에는 뭐 2분기 정도부터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인텔도 한번 뭐 기회를 반전을 노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저는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 제일 대표 기업들도 있고 아까 ASML 같은 경우도 상장돼 있는데 여기도 주가는 다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른 거겠죠.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뭐 ASML 이런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컴플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이야기랑 유럽 이야기는 했는데 대만에도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 좀 잘 하잖아요. 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에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도 저희랑 공통점이 IT 산업 네. 그리고 반도체가 잘 돼 있다 이런 특징이 있던데 대만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TSMC가 제일 대표 기업이고요. TSMC는 파운드리 1등의 자리를 뭐
쉽게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경험과 그다음에 고객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TSMC의 바운드리 받으려면 줄 서서 지금 노크를 해야 될 정도로 또 가격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제일 관심이 갖는다면 TSMC가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UMC 같은 경우에 이제 SMI라는 회사가 이제 제재를 받으면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세계 3위의 바운드리 회사고요. 나머지 이제 D램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뭐 나냐테크, 인본드도 이제 D램을 일부 만들거든요. 네네. 거의 사람들 봤을 때는 스페셜티 D램만 만드는데 D램 업황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과 해외 반도체 기업 투자를 해라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해외 기업은 기본적으로 환율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차선으로서 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좀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3년부터 한국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그때 한번 판단해야 되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좋은 기업이 있는데 환율에 대한 리스크랑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를 동시에 외국 기업은 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안 오르지도 않았어요. 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하는 게 반도체는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오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알차게 내용이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좀 어떠셨나요? 아주 훌륭한 방송 같고요. 어떤 좀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한 번씩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든든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